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지수혁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회불안, 특히 소아와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사회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회불안이라는 단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한 번쯤은 스쳐간 감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고 목이 바짝 마르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또는 과제 발표를 위해 강의실 앞에 섰는데 청중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 이건 어른의 이야기지만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상황과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했어 라고 말할 때, 발표 순서가 다가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을 보일 때,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사람 앞에만 서면 왜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아주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낯선 상황이나 주목받는 상황에서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사회불안은 단순한 부끄러움과는 다릅니다. 부끄러움이 새로운 환경이나 주목받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짧은 감정이라면 사회불안은 그 감정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손을 들 기회를 놓치고 모든 활동에서 뒤로 숨으며 친구를 사귈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할까봐, 내 목소리가 웃기게 들릴까봐, 내 표정이 어색할까봐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편함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업, 진로, 대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고 발표를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모든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자신감과 자존감도 함께 떨어집니다.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불안은 놓치기 쉽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성격이 원래 조용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회불안이 지속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장에서 발표나 회의, 사회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철수의 이야기입니다. 철수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대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친구가 많지는 않아도 매년 학급에서 한두 명 정도와는 친해져서 학교 생활을 해왔죠. 성적은 늘 중간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방과 후에는 학원을 다니고 집에서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운동은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진학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반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고 같은 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동안 크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죠. 첫날 철수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긴장과 낯가림 때문에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꼭 말을 걸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다음날 우연히 들은 대화가 철수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철수, 쟤 우리 초등학교 출신인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었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 후로 쉬는 시간마다 말 걸 기회를 잡지 못했고 발표 순서가 돌아올 때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학원에는 오랫동안 봐온 친구들이 있어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늘 긴장 상태로 수업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학이 되자 철수는 스스로도 이런 상황이 힘들다고 느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처음으로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사례는 영희의 이야기입니다. 영희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으며 발표하던 중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삑 하고 올라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웃었고 영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같은 일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3명 이상만 모여도 말이 줄었고 손을 들고 대답하거나 교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발표를 꼭 해야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또 웃음거리가 될까봐 하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다행히 발표 기회가 줄면서 학교 생활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방과 후에는 새로운 활동을 피하고 익숙한 과외 선생님과의 1대1 수업만 유지했습니다. 친구들과 쇼핑이나 외식을 하는 일도 거의 없었고 여가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소설을 읽는 것이 주된 취미였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굳이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주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했습니다. 영희 스스로는 이런 생활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수학여행, 각종 대회나 발표, 동아리 활동에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영희의 부모님은 이 상태라면 면접에서 한마디도 못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갖게 되었고 결국 영희를 데리고 정신과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는 분명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철수는 중학교 진학 이후 비교적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났고 스스로도 힘들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영희는 초등학교 때의 경험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증상이 만성적으로 이어졌지만 본인은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사회 불안으로 인해 대인관계, 학업, 그리고 경험의 폭이 제한되었습니다. 철수는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불편함이 컸고 영희는 굳이 안 해도 된다며 회피가 생활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 불안은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겉으로는 적응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는 단순히 성격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아이의 행동 변화와 그 이면에 있는 불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사회 불안은 단순히 용기를 가져라 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의지나 노력만으로 쉽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불안을 이해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은 5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와 공감입니다. 사회 불안을 겪는 아이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잘하잖아. 하지만 이런 말은 아이의 불안을 줄여주기보다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립감을 키우고 아이는 이걸 못하는 내가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에 오히려 불안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사회 불안을 대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왜 그래? 별일도 아닌데 라고 하기보단 친구들 앞에서 말하려니까 많이 긴장됐구나. 그래서 목소리가 떨린 거네 라고 해주면서 아이가 느끼는 불안을 틀린 감정이 아니라 존중받는 정상적인 감정으로 받아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불안은 실제로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고 머리가 하얘지는 등 강렬한 신체 반응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별일이 아니라며 무시하면 더 큰 불신이 생깁니다. 부모나 교사는 나는 네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도와주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중에 행동 변화를 시도할 때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노출 연습입니다. 불안 치료의 핵심 중 하나가 노출 훈련입니다. 말 그대로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조금씩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료 때 이 말을 하면은 역시 피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등을 떠밀어서 불안을 오히려 크게 키워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무작정 불안 상황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수준보다 아주 약간만 어려운 상황부터 단계별로 시작해야 합니다. 발표가 힘든 아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로는 발표하는 상상하기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 방에서 혼자 발표를 해볼 수 있겠고 3단계로 부모 앞에서 발표를 해보고 4단계로는 친한 친구 1명 앞에서 발표를 해볼 수 있고 5단계는 쉬는 시간 친구 3명 정도 앞에서 짧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6단계는 수업 시간에 한 문장 정도의 대답을 해볼 수가 있겠고 7단계에서는 모둠 활동을 할 때 발표자 역할을 맡아볼 수 있겠죠. 8단계에 들어서야 학급 전체 앞에서 발표하기를 시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한 단계를 성공하면 충분히 칭찬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이에 따라 한 계단을 더욱 작고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는 말을 해도 사람 앞에서는 발표를 못할 경우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모의 발표를 해보는 단계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단계를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기회를 충분히 만들고 실패 경험을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와 리허설입니다. 사회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대개 즉흥 상황에 특히 약합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평소에 하던 말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준비와 리허설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꼭 해야 하는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발표 원고를 미리 써보고 문장을 단순하게 다듬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제외하고 쉽고 짧은 문장들 위주로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나 형제 앞에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목소리 톤, 발표 속도, 시선 처리까지 포함하여 연습합니다. 연습할 대상이 없을 경우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통해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진 경우가 많아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음 또는 녹화본을 보면 실제로는 괜찮은데도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 중 부모는 아이에게 외우는 것보다 흐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 하나를 틀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알려주면 완벽주의로 인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모델링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부모가 사람 앞에서 발표하거나 낯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어떤 설명과 교육보다 아이에겐 깊게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회의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발표 전에는 심장이 뛰어.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니까 훨씬 나아졌어.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끝까지 해보는 거니까. 혹시 이번에 잘 안 돼도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불안이 이겨낼 수 있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안 완화 기술입니다. 아이가 불안을 느낄 때 바로 쓸 수 있는 대처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너무 어린 아이들은 대처법을 이해하거나 따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또는 불안이 너무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복식 호흡인데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 오는 것을 느낀 뒤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만약 숨을 참는 것이 힘들면 조금 더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 이완이 있겠습니다. 어깨를 최대한 으쓱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거나 팔다리에 힘을 세게 줬다 푸는 식으로 전신의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신체의 한 부위씩 시행하다가 익숙해지면 전신을 동시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선 분산입니다. 발표 중 청중의 눈을 똑바로 보면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을 사람의 이마나 코 또는 뒤쪽 벽에 두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5가지 전략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불안에 덜 휘둘리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빠른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아이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불안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나타나는 사회불안이 지속적이고 생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며 장기적인 결과도 좋습니다. 첫째로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시적인 사회불안은 환경이 바뀌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학기에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 첫 발표 경험에서 오는 떨림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도 뚜렷한 호전이 없다면 병원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불안이 오래 지속될수록 회피 행동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 회피, 당장의 편함, 나중에 더 불안해짐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굳어지면 치료 시작 시점이 늦어지고 회복 속도도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학업, 또래관계 등 일상 기능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회불안이 심해지면 아이의 하루가 점점 제한됩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모든 활동에서 역할을 맡지 않으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방과 후에는 친구와 약속을 잘 잡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경험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학령기의 아동과 청소년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 협동심, 자기 표현력을 배우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보기에 아이의 일상생활 수행이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면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우울, 자존감 저하, 무력감, 식욕과 수면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사회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2차적인 정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체념,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는 무력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것이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식사량이 줄거나 폭식하는 패턴이 생길 경우,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경우, 원래는 즐겨하던 행위도 즐기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죽고 싶다는 등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 이러한 변화들은 치료가 필요한 정서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피가 광범위하게 퍼져 새로운 경험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회 불안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할 때만 불안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만 불안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불안과 회피의 범위가 넓어져 새로운 활동 전반을 거부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수련회,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을 전부 불참하고 새로운 취미나 놀이 제안에는 전부 싫어, 꼭 해야 하는 필요한 심부름이나 전화도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경험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아이의 세계가 제한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인기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 개입을 받으면 아이의 불안을 평가하고 이를 줄이는 훈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로 불안의 강도를 낮춰 아이가 훈련에 참여하기 쉽게 합니다. 치료는 보통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치료 기간은 증상의 심각도와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 조기 개입을 할수록 치료 효과가 빠르고 예후가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시점은 단순히 불안이 발생했다가 아니라 불안이 아이의 성장과 경험을 제한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이들의 사회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많은 시선이 나를 향할 때 혹은 중요한 순간에 긴장하고 불안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고 아이의 일상과 미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회불안은 아이의 성장과 경험을 제한합니다.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발표를 해보는 것은 단순한 학교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불안은 방치한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을 피하는 습관이 강화되고 나중에는 불안의 원인을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회불안을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절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보다 편안하고 보다 자유로운 하루를 살게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